안녕하십니까. PSAT 언어논리의 강민수입니다. 네. 자, 우리 PSAT 언어논리를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 잠깐 그 언어논리가 뭘 물어보는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언어논리잖아요. PSAT 언어논리. 자, 언어 부분은 결국 독해를 얘기합니다. 네. 자, 독해를 얘기하고, 논리 부분은 우리 참거짓 같은 뭐 논리 퀴즈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자,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PSAT에서는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바로 독해죠. 네, 독해인데 독해 중에서도 그 중에서 다시 어떤 우리가 일치 문제라고 하는 부합 문제, 부합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빈칸 넣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라고 그래서 추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할 때 우리 독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무한적으로 주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지문이 나왔을 때 이 지문이 좀 약간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죠. 자, 그럼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시간을 많이 뺏기겠죠? 굉장히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풀 수 있는 어떤 스킬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면 특히나 이런 독해 쪽 부합 문제, 일치 문제나 빈칸 문제나 또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빨리 풀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독해는요, 독해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읽을 때 하나의 방법 같은 게 있어요. 물론 독해는 선지를 먼저 확인하고, 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PSAT에서 선지 부분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걸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독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주어와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 나간다. 주어는 주로 맨 앞에 있죠. 서술어 맨 뒤에 있고. 그러면 가운데는 다 무시하냐? 그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 중요한 그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데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가운데 중심 단어를 반드시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고, 표시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주어는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서술어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우리 접속사라는 거 있죠. 자, 독해는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나 그러나 그런데 뭐 그러므로 따라서 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그러나가 나오냐, 아니면 그리고가 나오냐, 아니면 그러므로가 나오냐, 따라서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그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될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그러나 같은 경우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 상황이죠. 역접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독해 부분을 읽어 나갈 때 앞쪽, 그러나의 앞쪽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힘을 주어서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될 부분은 그러나의 뒷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앞쪽이 주로 원인, 뒤쪽이 주로 결과인데 주로 초점도 앞에 원인, 이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초점이 맞춰야 될 부분은 뒷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체크, 읽어 나가 주십니다. 그래서 주어, 접속사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물론 예시라든가 뭐 가령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안 읽는 건 아닌데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전체를 다 중요하게 해버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독해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 문제 풀면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좀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PSAT 언어 논리에서 조금 더 이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보통 독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들이죠.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거 말고 PSAT 언어 논리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 단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우리 비교대조 같은 거 나올 때, 비교대조가 나온다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뭐뭐가 상승하게 되면서 뭐뭐가 하락하게 된다. 뭐뭐가 많아지면서 이거는 적어지게 된다. 요게 이제 올라가면서 요거는 내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성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네, 어떤 A와 관련된 속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와 관련된 속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돼 해줘야 되는데, 요걸 갖다 이렇게 엇갈려서 연결해 버리면, 우리 선지에서요. 네, 선지에서 엇갈리게 연결해 버리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죠. 예,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문제를 많이 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요. 우리 이제 그 지시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지시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죠.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된다. 예, 그 다음에 거의 뭐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뭐가 최초다. 최초에 뭐가 탄생했다.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경우들 보면 모든 거 거의 100%라는 얘기죠. 거의 100%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최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최초라는 것은. 자, 이런 것들 나올 때 선지에서는 요것들을 이용합니다. 예, 이용을 해서 왜 요것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아니면 요거는 무조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이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제 요걸 갖다가 여기 속성 연결하는 것처럼 네, 엇갈려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헷갈리면서 네, 함정을 많이 파게 된다라는 그런 거니까, 이런 독해할 때 이런 것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PSAT는 예, 이런 단어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해 퀴즈죠. 네, 논리 퀴즈. 논리 퀴즈는 우리 보통 이제 형식 논리학이라는 거를 또 따로 공부해야 되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따로 어느 정도 아시면 어떤 배경 지식상으로 굉장히 좋긴 한데 따로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네, 명제에서 네, 명제, 역, 이, 대우, 특히 대우 같은 걸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역, 이, 대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참거짓을 갖다가 어떻게 도식화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 퀴즈 부분은 도식화가 핵심이에요. 요거는. 예, 도식화한다는 얘기는 네, 이런 경우죠. A가 되면서 A면 B다. 아니면 P이면 Q이다. 또 요게 not Q이면서 네, not Q이면서 not P이다. 뭐 이런 경우. 네, 이렇게 이제 기호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 단어, 네, 명사 같은 이용하는 네, 중요 단어를 이용하셔도 돼요. 요거를 네, 상승한다, 하강한다, 얘가 잘 되고 있다, 얘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연결시키면서 요거를 잘 도식화하는 것. 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서요, 우리가 언어 논리에서 결국 독해하고 논리 퀴즈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독해 부분은요, 굉장히 끊임없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독해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이 끊어지면 네, 바로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다 끊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독해 부분은 그 거의 매일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하루에 몇 개의 지문이라도 꾸준하게 계속 해주는 것이 네, 독해를 잘하는 비결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퀴즈 부분은요, 요거는 도식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매일 연습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예, 퀴즈 부분은 사실은 이제 거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예,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갖다가 자꾸 풀어보면서 예, 그 딱 문제를 보면서 아 어떻게 풀 것이다, 뭘 도식화할 것이다라는 게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예, 이 논리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죠. 자, 우리 1번 문제죠. 자, 다음 A, B 학파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 자, 문제에서 벌써 뭐라고 그랬어요? A 학파와 B 학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A 학파와 B 학파는 분명히 네, 어떤 공통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차이점. 그것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갖다가 읽어 나가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처음에 비정규 노동은 이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 중심으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비정규 노동은 뭐뭐다. 네, 설명합니다. 네, 개념적인 설명했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다? 임금 차별이다. 자, 비정규 노동은 결국 뭐예요? 임금 차별이죠, 결국. 네,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네, 힘줘서 네, 집중해서 읽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 선지에 보면 어떤 퍼센트 숫자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예, 우리 선지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내용은 비정규 노동, 비정규직, 그중에서 임금차별. 임금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학파가 2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학파는 자 설명하죠. 자, 각 문단은요. 각 문단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첫 문장. 네, A 학파는 기업들은 뭘 해야 된다? 비차별적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 간 경쟁이 임금차별 완화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A학파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기업 간 경쟁. 경쟁하게 되면 지면은 죽는 거잖아요.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간 경쟁을 하게 되면서 요 임금차별이 줄어든다, 완화시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요 내용 핵심 벌써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있으니까 예시는 어떻게 한다? 빨리 읽어준다. 여기는. 네, 예시는 빨리 읽어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요거는 앞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기업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잣대를 하게 되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결국, 네, 경쟁이 강화되면 당연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차별되고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 이렇게 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얘기했다? 비정규 노동의 임금차별,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네, 2가지 이야기가 있다. 2가지 학파가 있다. 첫 번째 A학파는 뭘 강조한다?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결국 경쟁하면서 네, 임금차별을 줄일 수가 있다. 네, 완화시킬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죠. 네. 자, B학파는 뭘 얘기하죠? 자, B학파는 여기 보시죠. 자, B학파는 네, 뭔가를 이제 비판하죠. 주어 서술어 봤더니. 네, A학파를 비판했어요. 자, B학파는 A학파를 비판합니다. 네, 그럼 어떤 반대적인 상황이 있죠.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B학파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추가적 장애물의 위협이 있을 때만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차별 관행을 근본적으로 제고한다. 다시 생각한다. 결국 고용주들은 뭐요? 네,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때, 네, 비용이 들어갈 때. 자, 근데 여기서 사회적 비용이 뭡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네, 자, 독해 지문은요, 굉장히 친절한 부분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개념,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 개념 정의를 거의 반드시 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 사회적 비용이 뭐야? 우리 모르니까 얘기해주죠. 사회적 비용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정한 법과 제도. 자, 법과 제도 얘기죠, 결국. 네, 법과 제도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성이 낮아지는 것.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 결국 뭐예요? 어떤 강제적인 것이죠. 법과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걸 안 하게 되면 정당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업은 임금차별을 줄이는 강제적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B학파는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네, 임금차별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본다 그랬어요. 결국 A학파는 네,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B학파는 사회적 비용 을 피하려고 기업들이 이걸 피하려고, 왜냐면 이제 좀 강제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네, 완화시킬 수가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지에서 보면 자, 1번은 뭐죠? A학파에 따르면, A학파는 우리 앞에 거죠. 앞에 내용인데, 네, 경쟁이 치열한 산업군일수록 근로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 적어진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어떤 기업 간의 경쟁이 네, 그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A번은 네,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자, B번은, 2번은요. A학파는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A학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간의 경쟁을 약화시키자, 방지하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었죠. 네, A학파는 기업 간의 경쟁이 네, 그 차별을 완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답은 이미 나왔던 거죠. 자, 3번이요. A학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별이 어떻게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B학파 견해는 다르다. 왜? 비판했잖아요. 비판했으니까 견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네, 4번 B학파는 기업이 자기 조직의 어떤 생존 가능성을 낮추면서까지 사회적 비용하면서 정당성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네, 생존 가능성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기업은 결국 이런 사회적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많은 얘기입니다. 5번 B학파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은 주로 강제적 규제, 즉 강제적 제도
네, 강제적 제도를 통해서 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여기서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김치 얘기가 벌써 딱 떴죠. 네, 김치. 자, 근데 우리 그 김치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한 소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읽어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요 김치 얘기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부화 문제가 아니고 예, 좀 그 추론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에요. 사실 4번이. 그래서 자, 문제는 뭐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복잡해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왜냐 우리 선지를 먼저 보면요. 우리 선지를 보면 1번에서 풀 얘기하죠. 네, 우리 풀. 2번에서 현기성 세균 얘기하고 3번에서 호기성 세균 얘기하고 4번에서 뭐 특색 있는 김치맛 뭐 효모 얘기하고 5번에서 효모의 수 얘기하죠. 현기성 세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는 풀, 뭐 현기성, 뭐 호기성 세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올 때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읽어 나가실 때. 그래서 마찬가지. 자, 김치는 여기 하죠. 네, 김치는 발효에 의해서 익어나가기 때문에 미생물의 작용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미생물. 그래서 미생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 여기에 보면 풀이 나오죠. 이제 풀을 쏘아준다. 자, 풀 얘기가 아까 선지에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영양분의 역할이에요. 네, 영양분의 역할. 네. 그러니까 사실 1번은 벌써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는 효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김치의 발효 과정에 관해서 미생물이 뭐뭐 있다? 효모성, 호기성, 그 다음에 유산균을 포함한 어떤 현기성 세균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효모, 그 다음에 호기성, 그 다음에 현기성 나누니까 자,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 들어갑니다. 네, 보통.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뭐 일문단에서 예를 들면 뭐뭐에서 이거를 A와 B와 C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고 친다면 그 밑에 설명은 이제 A, B, C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A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A를 얘기했으니까 바로 밑에 단락은 A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지문이.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여기 보면 있다. 그 중에서 갓 담근 김치의 발효가 시작될 때는 호기성 세균과 현기성 세균의 수가 두드러져 증가하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갓 담근 김치는 이렇게. 그 다음에 김치가 익어가면 호기성 세균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효모의 수와 비슷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상승할 때 뭐가 하강한다. 뭐가 많아질 때 뭐가 적어진다. 이런 것들 나올 때 이런 PSAT 지문에서 언어 논리에서 이런 내용들 나올 때 뭐가 증가할 땐 뭐가 줄어들고 뭐가 많아지면 뭐가 적어지고 뭐가 커지면 뭐가 작아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우리 선지에서 잘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이용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눈에 보이게 체크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증가하니까 뭐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비슷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러나 접속사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현기성 세균의 수는 현기성 세균의 김치가 익어갈수록 증가. 결국 나중에 시큼한 맛을 내는 거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여기. 자, 김치를 익히는데 관여하는 세균과 유산균뿐만 아니라 김치의 발효 초기에 증식하는 호기성 세균도 이런 독특한 김치 맛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뭔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뭐가 증가하고 뭐가 줄어들고 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김치를 발효시키는 유산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유산균은 당을 분해해서 시큼한 맛이 나는 젖산을 생산하는데 이 젖산이 익어가면서 시큼해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연결되죠? 이게 젖산하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밑줄 동그라미 치고, 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화살표를 쓰고 이런 경우, 아니면은 뭐 특성 같은 거 종류, 속성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이렇게 번호까지도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기호들 있죠. 이런 기호들을 사용하실 때는 딱 처음에 요 연습할 때 딱 정해줍니다. 요 상황이 나올 때, 요 단어가 나올 때, 요 주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표시하고 서술어는 어떻게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 어떻게 표시하겠다. 이런 것들을 각자 개인적으로요 미리 정해줍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주어는 보통 이렇게 해요. 네, 접속사 같은 경우 세모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거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정해줍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한번 정했는데 예를 들면 주어를 동그라미하고 서술어를 이렇게 표시하고 접속사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다른 지문할 때 방법을 바꾸시면 안 돼요. 네, 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결국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지 완전히 내 몸에 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주어는 이렇게, 접수사 이렇게, 그다음에 화살표 이런 거. 그리고 이 화살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런 거. 이렇게 화살표도 예, 약간 마음이 소심하신 분은 이걸 화살표 조그맣게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는 그 결국 선지에서 이 내용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해라는 것은 빨리 찾아야 되니까 네, 과감하게 좀 크게 해서 눈에 잘 띄게 해서 빠르게 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네, 김치가 있는 정도는 재료나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산균의 발효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제 향미 성분, 네, 아까 선지에도 있어요 이게. 네, 향미 성분이 더해지면서 특색 있는 김치 맛이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걸 갖고서 우리 이제 선지를 한번 보자. 네. 자, 선지 1번 뭐죠? 김치를 담글 때 넣는 풀은, 자, 풀은 앞에 있었죠? 네, 앞에 있었는데, 풀은, 네, 어떤 영양분의 역할이었다라고 아까 그 첫 번째 문단, 1문단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답이 안 되겠죠? 자, 2번은 강한 산성 조건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혐기성 세균이 있다. 혐기성 세균 부분은 우리 앞쪽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앞쪽 부분에서 혐기성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요 상황에서, 네, 요 상황에서 혐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지만 나중엔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비슷해지고 이런 상황들을 미리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산성이냐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니까 네, 결국 여기 매우 높은 강산성이죠. 네, 매우 높은 강산성이니까 결국 2번은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김치 국물의 시큼한 맛은 호기성 세균이다. 김치 국물의 시큼한 맛은 여기 찾으면 되죠. 네, 시큼한 맛 찾으면 되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 특색 있는 김치 맛. 네, 특색 있는 김치 맛은 요 끝쪽에 있죠. 특색 있는 김치 맛 만들 때 주로 이제 효모가 만든 향미 성분 때문이다 그랬는데 향미 성분이 있죠. 주어 향미 성분이 더해지면 그랬는데 예, 요게 효모가 만드는 이런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네, 없으니까 네, 결국 네,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다. 5번 네, 시큼한 맛이 나는 김치에는 효모의 수는 호기성 세균이나 현미성 세균에 비해서 훨씬 많다 그랬는데 아까 나왔죠? 비슷해요. 네, 아까 그 2문단에서 네, 2문단에서 보면은 비슷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읽어 나가면서 확인해 줍니다. 선지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랬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삶이 힘들어지다면서 얘기했죠. 우리 이제 일제시대 뭐 그런 얘기 같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뭘 알 수 있냐?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게 추론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잘 따지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일본이 네, 조선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삶이 힘들어 조선이 네, 일본 본토로의 이주가 급격히 늘었다. 그랬습니다. 자, 조선 반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도 많이 갔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네, 이주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제1조선인의 급증에 대해서 많이 온죠. 급증 많이 오니까 결국 대책을 지시했고, 그 다음에 내선협회가 창립되었고, 이후 일본 각지에 협화회가 만들어졌고, 그죠? 협화회가 만들어졌고, 이들을 청구하는 중앙협회가 1948년에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화회라는 것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 본토에 온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결국은.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보시죠. 자, 조선인은 모두 그랬죠. 모두라는 건 뭐예요? 물론 뭐 100%가 될 수는 없겠죠. 사실 그런 건 없지만 모두. 자, 이런 지시어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모두. 그러면 이걸 이제 선지로 이걸 할 때 제일 조선인은 뭐 모두 아니면 거의. 그러니까 모두를 갖다가 선지에서 만약에 거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잘 따지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조선 모두 가입해야 됐다. 가입해야 됐고, 그다음에 회원증을 소지하려면 체포, 송환.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숫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들은 모두 협화회 회원으로 편성되면서 감시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감시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군이나 명과 같은 조선 총독부의 일반 행정을 통제를 받았다면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이렇게 됐고 여기에 통제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1조선인은 여기에 통제를 받았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대조되잖아요. 대조되는 거, 이런 거 비교되는 거, 대조되는 것은 선지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먼저 그거 아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조선 반도가 아니죠. 반도가 아니고 여기 조선 제1조선인의 협파의 관리를 받다. 관리가 다르죠. 관리 주체가 달라요.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 그러면서 자, 협파에는 얘기합니다. 이제 협파에는 민간단체였지만 경찰이 주체다. 그랬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경찰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단체였다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독해는 설명을 해줍니다. 다. 왜 경찰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저항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빨리 읽어보시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에 지금 가 있잖아요. 가 있고 그다음에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 민간 단체도 물론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일반 사람들이 감시 통제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누가? 경찰. 그래서 법원 이제 그 지부장, 그다음에 경찰서, 뭐 특별 고등과, 뭐 내선계,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협파회는 어떤 단체였냐? 감시와 사사 이것만 뿐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뿐만 아니라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감시와 사상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뭐 일본, 요거는 빨리 읽어주면 되죠. 빨리 읽어주는데 대신 우리 선지에서 나올 때는 혹시나 선지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뿐만 아니라 뭐가 더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빨리 찾아주는 그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1조선인은 압도적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다음에 협파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 다음에 협파에서는 이제 뭔가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조선나라에 모르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철저하게 황민화를 시켰다. 그래서 하지만 자, 접속사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뒤에 중요하죠. 자, 제1조선인들은 집에서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 마찬가지로 태극기 만들어 축하행진까지 광복된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파회와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건데, 자, 우리 이제 그 선지에 보시면 1번이 뭐죠? 협파회는 제1조선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자, 교육을 담당한 거 맞나요? 감시와 사상, 신사참배, 일본 옥황용 뭐 교육은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2번 협파회는 조선총독부와 긴밀한 협조관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반도에선 조선총독부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협파해가, 일본 내는 협파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고 긴밀한 협조 체제 얘기는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3번은 협파에는 제1조선에 대한 감시를 자행했습니다. 네, 그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네, 감시. 감시와 통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네, 이렇게 들어갔죠. 4번 제1조선인은 협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면서 여기에 보면 네, 저항운동이나 이런 걸 했는데 네, 집에서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 조직적이다라는 단어가 이게 내용에서 우리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틀린 내용입니다. 5번 일본의 민간인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에 협력한 조선인의 친일분자들도 네, 간부들은 누가 맡는다? 경찰서장하고 네, 고등과 네, 이런 사람들이 맞죠. 네, 형사나 이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만든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네, 독해는 빨리빨리 네,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시죠. 이제 자, 신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 글에서 자, 신문 내용인데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또는 알 수 없는 거, 이거 이제 찾는 거죠. 항상 그 일반 독해 문제들은 대개 다 그래요. 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근데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부합 문제냐? 그렇진 않다. 네, 부합은 따로 이렇게 일치하는 것 또는 부합하는 것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그런데 우리가 다음 중에서 뭐뭐와 부합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내용일치 문제예요. 보통 PSAT에서는 이건 내용일치 문제고, 그 다음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거. 자, 요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대개 추론이에요. 요거는 PSAT에서. 근데 우리 내용일치, 부합 문제나 추론 문제 뭐 같이 지금 섞어서 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추론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예. 내용일치 문제는 그 선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본문에 있다 없다 요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모양도 바꾸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추론 같은 경우는요, 그 본문 내용에 직접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모양을 많이 달리하죠. 모양을 많이 달리하고 보통 특히나 PSAT에서 추론 문제는요, 조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문단에 있는 그 내용과, 예를 들면 1문단에 있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있는 그 내용을 합쳐야 된다. 네, 예를 들면 뭐 2문단에 있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 있는 이 단어를 뭐 묶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지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좀 더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찬가지. 자, 독해에서 여기 보면 이제 주어는 신문이죠. 네, 신문은 개항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면서 신문물 가운데 하나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관료들에게서 정부 차원에서는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전부터 관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관보가 있었긴 있었지만 없다가 아니죠. 있었지만. 근데 신문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비롯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처음 시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 관보가 있었다. 그러면 있었잖아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독해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서양 선교사가 창간한 뭐 유니버셜 가제트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죠. 여기 천하신문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선교사들이 가제트를 신문으로 번역하면서 사용되었다. 이런 신문, 이건 결국 뭐예요? 신문이란 어떤 명칭의 유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상하이 발달한 중국 상하이와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그랬죠. 여기 보면 중국 상하이와 일본 요코하마,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지 않겠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에는 벌써 뭐가 나올 수가 있냐 하면 중국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것들이 나눠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는 중국 얘기예요. 중국 얘기고 요 밑은 일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중국 얘기하고 일본 얘기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얘기해야죠. 네, 그래서 결국 봤더니 네, 신문과 관련된 신문이라는 명칭, 그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것들을 나올 건데 중국 거, 일본 거, 우리나라 거, 네, 이렇게 나눌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네, 요게 이제 문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국인에 의해서 영자 신문이 발행되어서 정보를 제공했고 이렇게 되죠. 네.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신문이 상간되었다. 특히 중국어 신문은 이제 중국 거죠, 이게. 예. 중국어 신문은 영국의 민간회사 이거에 만든 상하이 신보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다음에 모모 신보라는 유래가 되다. 자, 여기 뭐야? 유래가 되라는 건 뭐예요? 처음 시초란 얘기죠. 예.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 자국인에 의해서 발행된 신문은 네. 왕따오에 참가된 중국, 이건 이제 중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네, 만들어진 거는 이게 최초다. 자, 여기 또 나왔잖아요. 최초다. 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 유래가 된 신문이다. 최초란 얘기죠. 유래가 된 신문이다. 그 다음에 일본은요. 일본어 신문은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1871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네, 일본어 신문인 이게 나왔는데 이게 네, 붐이 일었다. 이게 처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위아래가 물론 이제 지문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위아래를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나오고 그래서 무슨 신문이 어떻게 됐고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또 당연히 이제 설명할 거죠. 이 내용은 이게 최초고 이 내용은 이게 최초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얘기하겠죠. 예, 우리나라도 결국 이 내용은 이게 최초고 이 내용은 이게 최초다라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요게 나와 있는 내용과 요게 관련된 설명 속성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데 요걸 이제 엇갈리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연도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독해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지를 구성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개항 자체가 늦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설명하죠. 네, 우리나라 설명하면서 근대적 신문이 최초죠. 네, 근대적 신문이 한성순보. 그러나 네, 한문으로 쓰인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한성주보는 국한문 혼용. 그 다음에 한글 내던 최초. 자, 또 나왔죠. 최초. 네,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 그 다음에 네,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 등이 만들어진 대한매일신보.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잘 알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번에서 보시면 알 수 없는 거죠. 이거 1번이 중국 상해와 일본 요코하마에서 창간된 영자신문은 서양 선교사에게는요 처음에 이문단밖에 없었어요. 네, 이문단에서 그 가제트 나오는 거 있었죠. 네, 가제트를 신문으로 번역했다라는 얘기, 그 부분과 관련된 것만 서양 선교사들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2번은 뭐예요? 개항 이전에는 관료를 위한 관본이 있었죠. 처음에 그랬죠. 관본이 있긴 있었다. 그런데 특별하게 민간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없었다. 관보라는 거는 관리들,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신보나 뭐뭐 일보라는 용어 우리 앞부분에서 해봤지만 주로 이제 민간인들이에요. 민간 단체나 어떤 그 나라 사람이 주로 이제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4번 일본은 중국보다 자국에 의한 자국어 신문을 먼저 발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연도도 있죠. 여기 연도, 여기 연도, 이런 거 연도는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연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연도를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됐구나라는 겁니다. 5번 개항 이후에 외국인의 필요에 의해서 발행된 신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죠.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있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2번은요. 논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이 참이래요. 무조건 맞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거. 무조건 맞는데 결국 이걸과 관련시켜서 선지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논리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식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도식화하지? 할 때 요거죠. 아, 그럼 PQ라는 단어를 쓸까?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핵심 중요한 단어를 이용해서 그냥 도식화 표를 할 것인가? 이거를 빨리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런 PQ나 를 쓰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개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PQ 말고 여기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요게 무조건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빨리 도식화 시킵니다. 그래서 자, A 정책, 그죠? A 정책이 효과적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A 정책이 효과적이라면 수요도 조절되고 공급도 조절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식화는 보기 좋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이요.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 물론 저는 길게 썼어요. 일부러 길게 썼는데 처음이라서 가격이 조절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격이 조절되면 A 정책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그리고니까 또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적정, 이건 똑같네요. 조절된다면 뭐예요? 물가 상승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물가 상승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삶 개선. 자, 이거 길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짧게 빨리 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또 마찬가지. 부동산 가격. 자, 4번은 부동산 가격은 적정 수준에서 조절됩니다. 라고 딱 끝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결국 물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참이라 그랬고 그 중에서 특히 얘는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앞의 경우는 뭐뭐 라면이라고 해서 가정 상황을 썼어요. 그러나 얘는 조절됩니다. 딱 썼잖아요. 단정적으로 썼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진짜.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다음 거. 그러나 물가가 상승한다면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조절되지 않고 삶도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분명 물가 상승은 무조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무조건 이거는. 자, 그러면 이 6번도 결국 뭐예요?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이거. 그래서 아까 4번에서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조절된다. 얘하고 6번에 있는 물가 상승 무조건이에요. 물가 상승 올라가.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요걸 선지해서 하나하나 찾아주는 겁니다. 자, 1번에서요 보면 서민들의 삶이 개선된다. 우리 5번, 6번에 보면요. 5번, 6번 보면 무조건 물가가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무조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가가 만약에 안 되면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수요도 조절되지 않고 그런데 물가는 무조건 상승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5번과 6번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잘못된 내용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2번은요. 부동산 공급이 조절됩니다. 아까 4번에서 얘 무조건 맞는 거였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잘 조정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A 정책이 효과적인 거죠. A 정책이 효과적이면 수요 조절 잘 되는 거고 공급 조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공급이 조절된다고 그랬으니까 2번은 맞는 내용이다. 3번은 A 정책이 효과적이라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요거는 못 건드리는 거였잖아요. 물가는 무조건 올라간다. 물가는 무조건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내용이다. 4번 A 정책이 효과적이라면 부동산 수요가 조절된다. 마찬가지예요. 요구에서 여기 수요 조절 안 되잖아요. 여기 물가는 무조건 오르니까 물가는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수요 조절이 안 된다. 그다음 5번 A 정책이 효과적이라도 부동산 가격은 적정 수준에서 어떻게 된다? 조절된다.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조절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잘못된 것.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참 거짓 문제, 논리 문제는 이렇게 빨리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간략하게. 저는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글자도 많이 쓰고 좀 길게 했어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할 때는 이걸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쓸 필요. 왜냐면 자기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장
줄여서 압축해서 A 정체 이렇게 수요 이렇게 뭐 공급 이렇게 뭐 공급 요것만 해도 되죠. 자기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식화할 수 있는 요거를 잘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